김성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은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 예, 예, 다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을 했을 때 하나님 저희 주셨던 은혜입니다. 이게 북한의 하나님이라는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겨울이어서 겨울에는 굶어 죽는 사람보다 얼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얼어 죽는다고 하나님 저좀 좀 이렇게 이 한국에 쌀이 많은데 이 한국에 많은 쌀과 옷을 좀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네가 그런 기도를 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래서 내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놀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는 북한을 버리는 줄 알았는데 북한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셨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셨는데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됩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던 은혜가 이게 한 3년 정도 기간에 이렇게 띄엄띄엄 받았던 은혜를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늘 믿음의 지향 교회 목사님과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펼치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북한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들을 소개를 하기에 앞서 잠깐 뭘 설명을 해야만 하냐면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역사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먼저 어떤 배경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북한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은 제가 기억하는 북한은 처음부터 저렇게 혼란스럽고 기괴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정상적인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북한은 사람이 사는데 별로 불편한 것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기 편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저는 정상국가였는데 그런 나라가 언제부터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1970년대 초부터였습니다. 1970년대 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당시 김일성 주석이 북한을 다스리던 때였어요. 이 김일성 주석이 자기 후계자를 선택하는데 김정일이라는 자기 아들을 선택을 했죠. 그때 김정일이 후계자가 돼서 무슨 일을 했냐면 김일성 절대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일성 절대화 작업은 이렇게 얼핏 들어보면 김일성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고 당시 김일성의 권력은 어느 상태였냐면요. 북한의 모든 최고 권력의 수장을 다 갖고 있을 때였어요. 당중앙 위원회 비서, 국가 최고 통수권, 군대 최고 통수권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정일에 의해서 김일성 절대화 작업이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뭐지? 하고 의아했죠. 그런데 계속 이 작업이 진행되는데 한 10년간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 작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상식선을 깨뜨리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김일성은 아무리 최고 권력을 다 갖고 있어도 이렇게 법 아래에 있었어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죠.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일성의 위치를 법 위로 올려가는 작업이 김일성 절대화 작업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국가에서도 용납을 하지 않죠. 아무리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법 위로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이 작업을 한 대략 10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그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작업이 완벽하게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들어가서부터 김일성의 위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김일성의 말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의하면 국가를 운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김일성의 방침하고 김일성의 말이 내려와요. 말씀이. 그때마다 공장은 이렇게 가동하고 학교는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말이 내려오는데 그 말대로 국가가 운영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8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이 작업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번에는 우상화 작업이 시작했어요. 이제 초법적인 존재가 된 김일성을 또 한 단계 그의 권력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김일성 우상화라고 하면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 가는 곳마다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김일성한테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거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한 현상일 뿐이고 핵심은 다른 데에 있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이 핵심 내용이 다른 데에 있다는 거를. 이 작업도 대략 1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김일성의 위치가 어떻게 됐냐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초법적인 존재였던 김일성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고 봤더니 국가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지지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많고 지지를 많이 받아도 이분은 위치가 어디냐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봉사하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김일성은 그런 존재였죠. 김일성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죠. 김정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뒤집냐. 김일성을 국가 위로 올려갔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나라가 김일성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작업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한꺼번에 성공한 건 아니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치밀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다 옮기고 진행을 했고 실제로 80년대 이 작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를 지나면서 북한의 나라는 김일성의 존재가 국가의 아버지의 위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구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도 김일성을 위하여 살다가 죽자. 군대도 김일성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자. 그리고 모든 북한에 있는 모든 인민들이 김일성의 영광을 위해서 한목좀 바치자. 이런 구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했냐면 아무도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북한에 살 때.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만족하겠다 싶지만 이것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또 한 단계 발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신격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신격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믿음이 강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을 믿어라. 그러면 그래야 국가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미래가 있고 개인이 김일성을 믿고 충성을 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도 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강요되기 시작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례 체제가 김일성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의 위치는 신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교주처럼 한 국가의 정신과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처음에 제가 옷 좀 보세요. 좀 덥네요. 예. 처음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인데 기적 같지 않은 기적. 왜 지금도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적을 보겠습니다. 왜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느끼지 못했냐면요. 고맙습니다. 못 느꼈냐면요. 우리 인간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어서 상대가 너무 크면 못 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상대가 너무 작아도 못 보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너무 거대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걸 보완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그 신대원 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굉장히 큰 기적이라는 걸 보완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우기면 주장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객관적으로 정말 이게 기적인지 아닌지 같이 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처음부터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이상한 현상.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양식을 수입 안 해도 충분히 골고루 배급 제도에 의해서 누구나 다 밥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70년대 때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정상 소출을 100이라고 한다면 1년에 4%, 다음에는 5%, 다음에는 3% 이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농사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올해 좀 안 됐네, 다음에도 좀 안 됐네, 그러다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계속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농업 생산량이라는 게 어때야 되냐면요, 들쭉날쭉한 게 정상이래요. 떨어질 때는 떨어지다가 또 확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럼 흉년이 왔네 이러다가 또 확 올라갈 때도 있으면 또 풍년이 왔네 이러다가 또 그럭저럭 이게 들쭉날쭉한 게 농업인데 꾸준히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러다가 잘 될 날이 있겠지 이러고 이렇게 계속 세월을 지나보냈는데 농사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누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북한의 농민들이 고민한 게 아니고 김일성이 가장 고민을 했어요. 좀 의외일 거예요. 외국에서는 보통 북한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김일성, 김정일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 생활을 책임지지 않아서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그런 면도 있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면이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김일성은요, 농사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어느 정도 투자를 했냐면 북한에 가는 곳마다 대형된 공사를 다 하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로 공사를 다 하고 80년대에서는 제가 한 3년 전에 유럽을 가봤던 적이 있어요. 유럽을 가봤는데 전 유럽이 발전됐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상상을 크게 하고 갔었어요. 근데 농업 쪽은 가봤더니 왜 그런지 인프라 공사는 북한보다 뒤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설마 북한이 유럽보다 농업 인프라가 앞섰겠냐 하면 제가 단순 비교를 해볼게요. 김일성이 어느 정도 투자를 했냐면 북한의 서쪽에, 북한은 남쪽은 보니까 동서에 골고루 대형 벌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동쪽에는 벌이 없어요. 다 산맥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서쪽으로 가면 대형 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형 벌에는요, 지하에다
스프링클러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비가 안 와도 물이 촥촥촥촥 들어오면 물 분수를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하에 다 내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물을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스프링클러가 촥촥촥 들어오면서 물을 다 안정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게 대형 댐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유럽에 가봤는데 안 이렇더라고요. 한국도 제가 알기에는 이렇지는 않아요. 뭐 국가적으로 투자를 못하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김일성이 뭘 했냐면 자기가 직접 농사를 해요. 이분이 또 농부의 아들이에요. 농부의 아들이라서 농사에 대해서 좀 경험도 있고 이래서 농사를 했는데 자기 집무실 앞에다 땅을 만들어 놓고 농사를 했습니다. 산량에 보태려고 한 게 아니고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단위 면적당 많은 소출을 끌어낼 수 있을까? 굉장히 결정적이죠, 김일성이라는 분이. 그래서 연구를 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지금도 내려가면 주체농법이라는 농사법이 있어요. 그럼 김일성이 연구해낸 농사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연구해서 이렇게만 해라. 풍년이 올 거야. 하고 주체농법이 쫙 내려왔어요. 다음에 또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김일성이 면목이 안 서잖아요. 다음에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 농업 엘리트를 모아놓고 물었어요. 왜 농사가 안 되냐? 아니 엄청난 국가적인 투자도 했고 내도 연구해서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김일성은 농사가 안 돼도 굶는 사람은 아닌데 왜 농민들이 고민한 게 아니라 김일성이 고민을 했냐는 거죠. 의외로 김일성과 김정일은 농사를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농업 엘리트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수령님, 농사라는 건 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비료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씨 뿌리고 물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비료가 그만큼 따라 들어가야 이렇게 먹을 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료 좀 주십시오. 그럼 우리 풍경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비료 없으니까 김일성이 자력갱생 해라 이렇게 명령이 방침이 떨어진 거죠. 자력갱생이라는 게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대신 아이디어를 이렇게 줬어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가 아니냐. 산에 가면 부엽토라는 흙이 있어요. 이게 천연 자연 비료입니다. 이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좋은 비료라는 거. 그래서 그걸 긁어서 땅에 깔으라. 그래서 갑자기 방침이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모든 공학공인은 산에 가서 부엽토를 긁어서 농장에 갖다 빡쳐 해가지고 북한의 그 농민들, 대학생들 또 군인들이 전쟁을 하듯이 산에 가서 막 부엽토를 긁어서 농밭에 깔고 밭에 깔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상식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마치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4%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김일성은 70년대에 절대자로 올라갑니다. 80년대 우상으로 올라가고 90년대 신으로 올라가서 김일성의 그래프는 쫙 위로만 올라가요. 정확히 반비례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나는 안 죽어 여기까지 갔거든요. 그래 나를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까지 줄 수 있어. 제대로 미쳤죠. 여기까지 가던 그 해에 죽었거든요. 그게 1994년도였어요. 그 해 제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어디까지 가냐면 제로까지 떨어집니다. 완전 제로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농밭을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도로로 다니다가 이렇게 그 농밭을 이렇게 가로질러 다녔어요. 지름길이니까. 근데 가을이면 이게 애들로 다녀야 돼요. 가을에 군대들이 총 들고 지키거든요. 근데 그 해 가을에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 물어봤어요. 야, 왜 올해는 안 지키자니까 니 들어가 보면 안다 해서 들어가서 벼를 이렇게 흩었어요. 이렇게. 우르르 흩어서 벼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킬 쌀이 없으니까 안 지킨 거죠. 야, 그 배고픈 북한 사람들 그게 수학당을 그냥 갈아버렸습니다. 다 그냥. 그때 어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공포.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 두려움. 그러면서 그 다음에 1995년도에 배후 시스템이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량으로 굶어 죽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농업 생산량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김일성은 계속 노파만 지어가고, 그래서 부역토를 많이 깔고 해도 농사는 계속 떨어지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들죠. 예, 우리 인간의 상식하고 좀 안 맞죠. 노인들이 한테 제가 배웠어요. 노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한테. 세상에 땅보다 정직한 물건은 없다고. 땅이라는 거는 땀을 흘린 만큼 소산을 준다고. 그게 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부역도로 깔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가다가 다시 한 80년대 중반쯤, 80년대 들어서 김정일이랑 같이 김정일이 통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나서서 또 농업 엘리트들 모아놓고 물었죠. 왜 농사가 안 되냐? 이유가 뭐냐? 했더니 부역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장군님, 우리 비료 좀 주십시오. 사실 또 그 말 맞아요. 부역토가 좋은 비료이기는 하지만 비료란 게 여러 가지, 뭐 질소 비료도 있어야 되고 무슨 비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비료 좀 주십시오 하니까 비료는 여전히 없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고 깨놨더니 방침이 내려왔어요. 김정일 방침. 공화국 모든 국민은 1년에 인분 한 톤씩 생산해서 가까운 농장에 갖다 바쳐 하고, 듣기는 좀 거북해도 이게 그 사람 인분만큼 좋은 비료는 사실 없어요. 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 여기는 서울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농사를 많이 지어봐서 압니다. 진짜 사람 인분이 좋은 비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김정일의 아이디어죠. 비료 없어? 그러면 인분 갖다 바쳐. 한 사람 한 톤씩 갖다 바쳐. 근데 다행히 그때 저는 학생이라서 300kg인가 받았어요. 할당량을. 그때 그 어른들은 한 톤씩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1년에 한 톤 먹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한 톤 먹어야 한 톤 만들지. 그래서 없으니까 동네 공동 화장실 가서 이렇게 퍼요. 풀면 양이 그것도 모자라니까 서로 막 뺏어가면서 퍼니까 석탄째에다 버무려요. 이렇게 양을 불려가지고 한 바퀴씩 이렇게 한 10리씩 걸어가야 돼요. 가까운 농장에 갔다 딱 치면 10kg짜리 전표를 딱 떼줘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300kg씩 해야 되는 거죠. 청진에서는 그랬습니다. 뭐 말대로 탈북민들이 만들어가 평양에서는 막 돈 주고 사고 팔고 했다더라고요. 부자들은 하기 싫고 또 똥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돈 주면서 내복도 좀 해줘 이렇게 하면서 막 사고 팔고 하는 물건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료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냥 부역토 깔고 인분 깔고 농사를 지었어요. 최소한 어떻게 돼야죠? 조금 돼야 되잖아요. 다음에 또 5% 떨어진 거예요. 또 4% 떨어지고 계속. 근데 이상한 게 농사라는 게 절대로 농사는 이렇게 안 됩니다. 떨어지려면 툭 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에 또 조금 둘쭉날쭉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좀 이상하죠. 누군가가 계획을 한 것처럼 꾸준히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까지는 좀 이상했죠.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다가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위험 수위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니 농사가 안 되는데 왜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토록 안타까워 했냐는 거죠. 절대로 이분들이 그 북한 TV에서 나온 것처럼 옥수수밥 먹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 자기 옥수수밥 먹는 게 괴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여 안에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냐면 김일성은 인간을 통치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비밀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장담을 하는데 여기 남한에 아무 남다긴다는 분들을 똑똑한 사람들도 북한에 갔다 오면요 김일성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힘이냐면 이런 힘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신앙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요, 누가 나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느냐, 여기서 신앙이 시작을 합니다. 뭐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사람 죽어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우리가 하나님 이해가 깊어지면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존재를 알고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시작은 어쨌든 누가 나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느냐, 여기서 신앙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걸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을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올 때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죠. 그 기적 보고 끌어내오면서 광야에서 쌀이 다 떨어지니까 만나를 줄 때, 다른 기적은 모세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만나를 줄 때는 자기 직접 보여주고 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먹을 걸 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 만나가 누가 주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먹입니다. 왜? 그래야 믿으니까. 그래야 따라오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가 나한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리 교회 나와도 그래도 삼성이 나한테 나를 밥 먹여주지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삼성 믿는 사람이고, 내 직장이 좋아서 내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그 직장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장로식이나 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 이렇게 믿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북한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김일성이 공급을 해요. 그게 배급 시스템이에요. 배급 시스템이라는 게 쌀만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당연히 받아먹어야 될 사탕 과자를 먹으면서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요, 학교도 김일성의 이름으로, 양식도 김일성의 배려로, 직장도 배려, 그 다음에 병원도 김일성의 은혜로, 심지어 그러니까 옷까지도 김일성의 은혜 배려로 다 공급을 받아요. 배급 시스템 안에서. 죽어서 관이 나오는 것도 김일성의 은혜 배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눈 뜨고 보는 거는 뭘 보냐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자가 누구죠? 김일성인 거죠. 그러면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왜 북한 사람들이 바보라서 김일성이 신이 되는 걸 가만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니까 그걸 믿었고, 저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면 저기 힘이 세져가지고 우리에게 이 밤에 돼지고기 구워 먹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김일성이 높아진 걸 반대할까요? 지지할까요? 지지하고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을 막 열광을 했는데, 김일성은 이 힘을, 이 단순하면서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행사를 하려면 배급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농사가 따라줘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농사가.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 북한에서 태어나면요, 아니 눈 떠서부터 사탕 과자를 김일성의 이름으로 먹어야 되는데, 신발까지, 학교까지, 학교, 병원, 직장, 군대, 모든 것이 김일성의 이름으로 공급이 되는데 안 믿으면 이상한 거죠. 그게 전능하죠, 완전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에는 농업 생산량이 돼가는 게 절대적인 필요 조건인 거죠. 그래서 농업 생산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엘리트를 또 다시 모았어요. 농사가 하도 안 되니까. 왜 안 돼? 족쳤어요, 완전히. 거짓말 보고 하지 말고, 아부성 보고 하지 말고 진짜로 말해라. 그랬더니 북한 농업 엘리트들이요, 진짜로 말했대요. 진짜 보고가 올라갔는데 뭐라고 올라갔냐면요, 장군님, 이제 우리나라 땅은 농사 안 됩니다. 땅 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땅이라는 게 이게 영구적인 물건이 아니래요. 끝도 없이 씹었다 뽑아 먹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래요. 이게
농사를 어느 정도 하면 이 땅이 조금씩 산성화가 된대요. 조금씩 좀.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중성화하는 작업을 해줘야 이 땅을 다시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근데 북한은 그냥 생산량이 쫓기니까 언제 땅을 중성화해? 그냥 냈다 해보기만 해가지고 임계점을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산성, 이제 더 이상 중성화 작업을 해도 안 될 정도로 임계점을 넘어가서 이제 땅이 다 산성화가 돼가지고 뭐가 심어도 나오지 않는다고. 진짜 보고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농사 안 된다고 독초하지 마라. 그 말이겠죠. 이게 올라가니까 김정일이 놀래가지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진짜 내려갔대요. 또 현지식 차 해가지고 땅을 봤는데 진짜 이렇게 다 산성화가 돼버려가지고 야 농사 안 되겠구나 이거 인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대단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국계 놨더니 제가 대학교 1학년인가 그때 자국계 놨더니 또 방침하고 이렇게 명령이 또 떨어졌어요.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면 땅갈이 전투예요. 이래가지고 땅갈이가 뭐냐면 땅을 한 1m 정도 파고 내려가면 농사를 안 지은 지층이 있어요. 그걸 파수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지층을 밑으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통째로 뒤집겠다는 거였어요. 그걸 한 서울시만한 도시도 아니고 전국의 농토를 전부 다 그걸 사부로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기서 포크레인 이런 기계 못 봤어요. 북한에서 그런 거 없어요. 딱 누가 했느냐? 중고등 학생들, 대학생들, 군인들, 노동자들 다 그 들판에 그냥 밀려 나간 거죠. 명령에 의해서 그냥. 그래서 저도 한 10평 정도 할당을 받았어요. 그걸 사부로 한 해, 한 3년에 정도 걸쳐서 끝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1년에 다 못 끝내죠. 씨 뿌리기 전까지는 막 하다가 또 씨 뿌린 처럼 또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못한 부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했는데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니까 전국의 땅이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새 땅이잖아요. 그 위에 부역도 깔고 인분 깔고 농사를 줬어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또 떨어졌다. 그 다음에는 계속 떨어져요.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로 이상하죠. 예. 아직도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에 와서 제가 만났어요. 이게 1970년부터 80년 사이 한국 태풍 지도입니다. 이게 태풍의 양이 굉장히 많죠. 이게 사실 10년 동안 한데 모았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 1년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남중국해예요. 남중국해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남중국해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 우리 한반도 지도 보이죠. 여기 제가 그린 거 아니고 국가 태풍 관리국 들어가서 가진 이미지입니다. 이 태풍이 한반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태풍 궤적을 보십시오. 여기가 북한이거든요. 여기가 남한이고 북한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제가 이 자료를 딱 보고 아하 하고 딱 깨달았던 게 있어요. 북한에서는 농사를 농민들이 안 해요. 북한 농민들은 진짜 귀족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봄이면 노동자 농민 대학생들이 와서 다 심어줘요. 가을이면 또 노동자 농민들이 학생들이 와서 다 가을까지 다 해줍니다. 농민은 관리만 해요. 그 정도로 인원이 인구수가 작으니까. 근데 그래서 전 계속 청진에서 도시에서 살았지만 계속 봄에 가서 옥수수 심고 벼 모내기 하고 가을에 가서 다 수확도 해주고 그래서 농사를 좀 많이 지어봤어요. 무상 교육제도라서 좋았는데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그래서 농사를 진짜 많이 지어봤거든요. 근데 농사를 지을 때 좀 이렇게 지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옥수수를 어떻게 심었냐면 한 포기 한 포기 단지에다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심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농작법이 없어요. 그게 주체농법이에요. 옥수수를 이렇게 집안에서 모를 키우듯이 모를 키워서 영양단지에다가 한 포기 한 포기 해서 옮겨 심어야지 어린아이 키우듯이 키웁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옥수수 모를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우다가 밖에 나가서 웅덩이 파서 영양단지 넣고 심고 물을 한 10리바퀴 바퀴째로 기르다가
포기 물을 주면서 농사를 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대풍이 날 거예요. 그게 주체 농법이거든요. 이렇게 농사해갖고 산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렇게 애기 키우듯이 한 포기 키우는데, 근데 그때 늘 저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물이 없어서 매일 밖에처럼 물 길어다가 포기 물을 주면서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그런 식으로 농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렇게 안 하냐니까 이 농민들이, 야 그렇게 어떻게 농사를 짓냐, 인건비 많이 들어가면 이게 안 맞는데요. 이게 그렇게 해봤자 농사가 할 이유가 없대요. 그렇게.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딱 보니까 뭐가 깨달아졌냐면요, 혹시 그 기상 정보는 국가 정치 관계없이 서로 주고받는 거 혹시 아시나요? 북한하고 남한이 아무리 으르렁거리며 싸워도 기상 정보는 서로 자유롭게 그 국제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면 한국에서 알려줘요. 북한에다 태풍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북한의 대형 댐들에서 북한이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 못하는 똑같은 관리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풍이 오면 모든 대형 댐들에서 물을 자동으로 빼야 돼요. 그래야 홍수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태풍 올라옵니다 하면 북한 대형 댐들 자동으로 물이 쫙 빠져요. 그럼 태풍이 일본으로 가요. 어떤 건 뺑 돌아서 러시아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한에는 물이 넘치는데 북한에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 다 빼버리면 태풍이 다른 데 가버리니까 이 태풍이 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물을 뺏어 갔다는 거죠. 늘. 그러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무리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농사라는 건 물 없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물이 없었구나. 남한에는 물이 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처럼 물을 안 깃죠. 그런데 이 이런 패턴이 70년부터 80년 사이 10년 동안 반복이 됐다는 거죠. 10년 동안 북한에 물이 없었어요. 농사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다가 이 패턴이 지금 80년부터 90년 사이 태풍 기도입니다. 태풍이 여전히 좀 양이 많아졌죠?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태풍 같은 거는 가다가, 이번에는 간다 했는데 북한까지 다 가서 없어져요. 북한 앞바다에 가서 소멸해버립니다. 여전히 안 가요. 세상에 신기하게 태풍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1990년부터 2000년 사이 태풍이에요. 태풍이 여전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여기 녹색선 보이죠? 요거는 갔죠. 다른 건 다 안 가는데 요거는 갔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1999년 8월 파울이라는 태풍이에요. 파울이라는 태풍만은 북한으로 갔어요. 원래 안 가는 곳인가 했는데 얘는 또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간 게 이상해서 얘는 왜 갔지 하고 99년도 당시 북한의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열어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서로 만났죠. 만났는데 몇 년도에 만났냐면 2000년도에 만납니다. 2000년도 여름으로 7월인가 8월인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만날 때 사전 작업을 좀 많이 하고 만났어요. 서로 막 사이가 나쁘니까 기분이 좋아야 만나잖아요. 그래서 99년 당시 그때 북한에서 막 굶어 죽던 사람들이 많다는 걸 남한에서도 알고 있을 때니까 쌀을 많이 보냈어요. 그렇게 알고 있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 물어보십시오. 똑같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쌀도 많이 갔는데 그보다 못지않게 많이 간 물건이 하나 또 있대요. 비료. 그해 비료를 얼마나 많이 갔냐면 제가 들었어요. 탈북민한테 들었는데 원산에서 살다 온 탈북민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99년도 그해 보통 그 남조선에서 쌀이 오면 원산에서 받거든요. 원산은 이 쌀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꼭 생색을 내요. 남조선 사람들은 이 쌀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올려보내요. 대한민국하고 적시자로 딱 찍어서. 혹시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 제가 한국에 오니까 하나은행에도 그런 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주지 뭐하러 또 여기 꼭 대한민국이 붙어야 되냐 이러면서 두들거리면서 아무튼 그런 쌀들이 올라가면 이거 뺏겨야 돼요. 그걸 뺏겨서 아무 표시 없는 하얀 자루에다 옮겨 담아서 이렇게 쌀은 군대에 보내고 비료는 농장에 보내고 이런 작업을 원산항에서 합니다. 99년도 그 해에는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탈북민들이 평원에 의하면 배들이 줄 서서 들어갔대요. 쌀배, 비료배가 줄 서서 들어오는데 바꿀 수가 없었대요. 인력이 안 돼가지고. 그 해는 다이렉트 그냥 다 보냈대요. 그냥 그 자루채를 그냥 비료는 농장에 막 그래서 그 해 비료 99년도 그 해 처음으로 비료를 원 없이 깔았대요. 근데 그 비료가 가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북한 사람들이 이것도 보더니 야 이거 우리나라 물자인데 외국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외국 물자여야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물자인데 대한민국이랑 뭐냐? 그러니까 야 그게 남조선 이름이야. 남조선이 남조선 아니었어? 여기서 깨진 거예요. 남조선 국가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때 처음 배워요. 우리는 남조선이라고 배웠거든요. 혹시 북한으로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북한 아니기도 하다. 북한 이름이 그 쌀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적대감을 없앴대요. 그때 막 굶어 죽을 때 중국 한 톨만 도와줬어요. 그게 남조선에서 쌀 비료 막 올라오니까 야 역시 동족이구나. 그 전까지는 저거 때려 부숴야 될 숙량이 미제 앞자리 막 이렇게 적개심으로만 배웠다가 야 역시 형제구나 이렇게 그런 일을 했대요. 그 쌀과 비료들이. 근데 아무튼 그 해 99년도 그 해는 비료를 원없이 깔았다는 그 해만은 북한 사람들도 막 대량으로 굶어 죽어 나갈 때니까 농민들도 농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를 했죠. 그래서 농사가 돼야 어떻게 훔쳐라도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99년도 그 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비료 깔고 또 농사를 하려고 하는데 태풍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가 올라갔대요. 김정일 위원장한테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데 물을 뺄까요? 말까요? 이거 물 빼면 또 아무리 비료 깔아도 뭐 물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99년도까지 태풍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 올라오겠지 올해는. 해서 그 해만은 댐의 물을 안 뺐다는 거예요. 댐물을. 그랬더니 이 태풍이 북한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지리를 혹시 지리 선생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지리를 아시는 분은 이 딱 보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지금 서쪽으로 올라갔어요? 동쪽으로 올라갔어요? 서쪽으로 올라갔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쪽에 뭐가 있다고요? 대형벌이 서쪽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 올라가는데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홍수가 와 그 홍수 차를 제가 동영상 다 보여드릴게요. 홍수가 나서 쓸려가는데 그 해 북한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요. 홍수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영구 상실했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해 다음 해부터는 태풍이 올라오면 무조건 물을 다 뺐대요.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는데 비료가 쓸려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홍수 지나가는 사이에 보니까 비료가 쓸려간 게 아니고 뒤집었던 땅이 있잖아요. 뒤집었던 땅이 다 쓸려가고 산성화된 땅이 다 드러났대요. 그게 북한 농민들이 그렇게 울었대요. 올해는 쌀 좀 먹는 줄 알았는데. 야, 그래가지고 이 후부터는 북한에서 무조건 물을 뺍니다. 근데 그 후부터 북한에서 최근에 와서 어떤 뉴스들이 북한에서 많이 내려오냐면요. 신의주에 홍수 났다고, 개성에 홍수 났다고 이런 뉴스 좀 자주 내려온 거 들었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때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는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게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태풍 지도입니다. 여전히 갑니까 안 갑니까? 여전히 안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농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밭 아니고 논입니다. 서울 분들은 설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밭하고 논이 차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논이라는 건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찰나. 그게 정상이에요. 얼핏 보면 밭 같죠? 밭 아니라니까요, 이거.
그래서 논농사를 이렇게 해요. 박희철 물 길어다. 물이 없으니까. 벌써 다 죽었어요, 이게. 야, 제가 한국에서 깜짝 놀란 게 물론 잘 사는 것도 놀랍지만요. 제가 처음에 안산에서 살았거든요. 세상에. 밤에 비 오고 낮에 해나요. 아니,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 다 있어. 한국은 물이 넘치는데 북한은 물이 없는 거예요. 혹시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이거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하나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한테 복을 줄 때 제일 먼저 비를 가지고 복 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날 잘 따르면 비를 제때 주겠다. 그러면 내 말 잘 안 들으면 내가 비를 제때 안 주겠다. 요것만 뒤집어놓으면 축복과 저주가 달라집니다. 그냥 요즘 서울 분들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죠. 고대 시기에는요, 농업이 유일한 산업입니다. 비가 제때 안 오면요, 사람들이 그냥 죽어야 됐어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이게. 지금도 그러나 북한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마치 착시 현상이 일으켜가지고 북한은 영원히 비가 안 오는 나라네? 그럼 사막이 됐겠죠. 비가 안 오는 것 같죠? 아니요.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때 또 억수로 홍수를 일으켰어요. 봅시다. 그 자료를 동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심각했던 것은 90년대 중반 연이어 발생한 홍수. 지난 1995년 이른바 100년 만의 대홍수로 북한은 우리 돈 17조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68명의 사망자와 520만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이어 1998년까지 태풍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4년 연속 북한 전역을 강타했다. 결국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대기근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 같은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수해로 발생한 사망자 수만 1,300여 명에 달했다. 더욱이 반복된 수해로 북한의 식량단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 집중호우가 황해도와 평안도 등 곡창 지역에 몰리는 데다 연 강수량의 60%가 6월에서 9월 한창 벼가 연글 시기에 집중되는 것도 취약성을 키운다. 아무리 물자를 많이 투입하고 또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런 자연재해가 한번 일어나면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시기가 대개는 이제 수확 직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수혜를 받게 되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진 북한에서 수십 년간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3월 식수절을 맞아 나무 심기가 한창이던 북한의 산림지대. 숲이 우거져 있어야 할 산에 누런 맨 땅이 훤히 드러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심각한 산림 황폐화가 북한의 수해 피해를 증폭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북한 산은 주로 경사지에 이런 밭을 개간함으로써 이것이 장마가 졌을 때 일시적으로 토사를 낮은 지역으로 쏟아내고 이것이 강을 넘치게 함으로써 마을에 집중적인 피해를 가져옵니다. 결국은 산에 나무가 없다는 것이 1차 원인이고요. 19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구잡이식 경작지 개간과 벌목이 계속되면서 산림 황폐화가 가속화됐다. 결국 이것이 수해 피해를 키운 것이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이제 산에 나무를 베고 이제 경작지를 만들었죠. 바로 그건 이제 원인은 식량 부족이고 또 그 식량 부족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은 자연재해고.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하고 식량 부족이라고 하는 게 서로 어느 것이 먼저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악순환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확대되어 왔죠. 98년까지 장장 4년 동안의 자연재해는 북한 정권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당시 위기를 이제 모면했죠. 금년도에 만약에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이런 것이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급감함으로써 북한의 기아가 발생하고 이것은 또 대량 탈북으로 이어지면서 북한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봤죠. 비가 어떻게 왔다고요?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때는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이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서 이러니까 농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기적 같아 보이나요 이게? 이거 태풍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사건을 지금 봤는데 누가 한 일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자리를 여기까지 딱 본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탁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했다 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추적하면서 이렇게 받아봤더니 이렇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남한에서 계신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같은데 이게 쉽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북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과가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또 봤더니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이 나쁘고 하나님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김일성, 김정일은 또 일을 했고 막 물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매칭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 봤네. 그리고 말았는데